오늘은 삼국 통일의 주역 그 김유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2시간 강의를 하자고 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 한 주제가 이렇게 그 덜해서 그거를 이렇게 덧대어서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마지막 시간까지는 그 태종 무열란 김준추에 의해서 백제가 이렇게 사비성에서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라와 당나라와 백제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도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제외해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라 주제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이 뭐 낙화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의자왕이 그 낙화암에서 궁녀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의자왕은 그 당나라 소정방에 의해서 그죠, 신하들과 함께 93명이 당나라 장안에 가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당나라에서도 외국인 그 왕족들의 묘지에 묻혔고 그에 대한 공적이 비로 새겨졌다. 이렇게 해서 의자왕은 당나라의 무덤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된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있고 이런 스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스님도 보시게 되면은 세상에서 이 바위를 불러 타사, 떨어져 죽은 바위라고 한다. 이것은 잘못 전해지고 있는 속설인데 궁녀들만 여기에서 떨어져 죽었으니 의자왕은 당나라에 가서 죽었다는 것이 당나라 역사에 명백히 쓰여 있다. 이런 스님도 삼국유사를 쓰면서 이 문제, 그 낙화의 문제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백제를 이렇게 통합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신라가 계속 백제 지역을 관리했을까? 초기에는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제 역시 그 중국 당나라 입장에서는 자기의 변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신라와 별개로 해서 의자왕의 태자 부여융을 이렇게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서 백제 지역을 이제 관리하게 하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우리가 당나라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백제를 우리가 신라로 영토에 편입시키지. 그 전까지는 당나라와의 승리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백제는 왕만 잡혀가고 있었지만은 그 백제의 어떤 영역은 부여융이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기록에 역시 뭡니까? 660년에 백제와 함락됐습니다만은 지나고 문망즉위하고 난 다음에 665년 가을 8월에 왕이 친히 대부대를 군사를 거느리고 웅진성으로 거듭하여 가왕, 여기 이제 가짜 왕이라는 거죠. 삼국사기 쓰면서 가왕. 그러니까 이제 부여융은 당나라에서 의자왕의 대의를 잇기 위해서 부여융을 이는 도독으로, 그죠? 그 백제 지역의 도독으로 명의했지만은 신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는 막 이렇게 거짓왕이다, 가왕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왕인 부여융을 만나 제단을 만들고 흰 말을 잡아서 명약을 하였는데, 먼저 천신과 산천의 신령들에게 제사한 후에 입에 피 바르는 절차를 치르고 글을 지어 명시하기를 했다.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그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순수하게 야 우리 화해하자 뭐 잘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당나라에서 이게 사실을 딱 뭡니까 그 유인계를 보내서 뭡니까 딱 명령. 앞으로 신라와 백제는 화해 좋게 이렇게 지내라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황제가 이렇게 명령하는 그 부분이 이제 삼국사기 그 기록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거기 보면은 지난날에 백제에 선한 의자왕입니다. 백제 그 의자왕이 영리와 순리를 분간하지 못하여 이웃 나라와 좋게 지낼 줄 모르고, 신라와 좋게 지낼 줄 모르고 인척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서 고구려와 결탁하고 외국과 일본과 내통하여 함께 잔인과 포악을 일삼아 신라를 침략하여 고을을 겁탈하고 성을 함락시켜 조금도 편안한 데가 없었다. 쭉 이런 내용이 줄줄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인즉 마땅히 궁실과 집터를 못으로 만들어 오는 세대를 경계해야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백제가 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고구려와 또는 일본과 협력해서 주변에 있던 신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다.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사실 멸해야 된다. 너그 궁궐도 없애고 나라를 없앤다는 게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예전에 역적들을 보통 보게 되면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역적으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집터를 다 연못을 만들어 봅니다. 다시 이렇게 부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버린 것을 우리 가장 큰 어떤 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궁궐을 뭡니까? 못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표본을 보여서 세대를 경계하고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 자손들에게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 당나라 황제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면 당나라 황제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면 생각이 유순한 자를 맞아들이고 배반한 자를 치는 것은 앞서 임금들의 좋은 법이요. 망한 것을 다시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잇는 것은 지난날 성인들의 공통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궁궐을 완전히 없애고 연못을 만들어야 후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순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죠? 이렇게 다시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이 성인의 기본 규범이다. 그래서 우리 황제는 그렇게 한다. 백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백제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문무왕을 이렇게 부릅니다. 백제 지역으로 문무왕을 부르죠. 불러서 이제 그 부여윤과 화해해라고 강제로 화해를 시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앞에 있을 때 학생들이 싸우게 되면은 야 사과해라. 이렇게 악수해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화해하는 척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속마음은 뭡니까? 각자 다 이렇게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보자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여기도 그 마음은 문무왕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까? 또 부여융도 언젠가 다시 재기할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든지 애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역사에 전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전 백제왕 산홍정경 부여융을 그죠? 부여태자입니다. 부여융을 세워 웅진도도로 삼아 자기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하고 그의 액고장을 보존케 하니 신라에 의지하여 길이 우방이 될 것이요. 저마다 묵은 감정을 버리고 우호를 맺으면서 서로 화친하여 각각 조서의 명을 받들어 길이 번방으로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백제 신라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 당 그 황실에 이렇게 변방으로서 이렇게 충성을 맹세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하여 황제는 우위 장군 오성형공 유인원을 보내서 친히 권유하고 황제의 결의를 자세히 선포했다. 요 내용입니다. 선포했다. 그래서 이제 또 난 다음에 뭡니까? 예전에는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결혼 정책입니다. 결혼 정책. 그래서 이제 두 나라는 혼인으로서 백제와 신라는 혼인으로서 약조를 맺고 맹세로서 다졌으며 짐승을 잡아 피를 머금으니 언제나 함께 침묵하여 하며 걱정을 나누고 환란을 서로 구제하여 형제나 다름없이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그죠? 오랜 기간 원수로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황제의 말씀을 삼가 받들어 함부로 실수하지 말며 이미 맹세를 마친 뒤에는 다 함께 절조를 지킬 것이다. 만일 맹세를 저버리고 그 행동이 한결 같지 못하여 군사를 일으키거나 백제나 신라 군사를 일으키거나 무리를 움직이거나 변경을 침범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은 신명이 하늘에서 구워볼 것이요. 수 없는 재앙이 내릴 것이며 자손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나라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며 제사가 끊어질 것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제 화해하고 나머지 화해를 안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사표시죠. 그러므로 여기에 금글자와 새 문서를 만들어 종묘에 간직해 두고 자손 만대를 통하여 감히 어기거나 범하거나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신라가 그 백제를 멸했지만은 그 당나라가 이 백제를 딱 관리하게 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신라가 더 강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견제 세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문무왕이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백제 지역을 야금야금 침범하니까
당나라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서 왕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문무왕을 폐위시키죠. 문무왕을 폐위시키고 드디어 뭡니까? 볼모로가 있던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책봉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신라왕 책봉해서 보내는 과정 중에 문무왕이 뭡니까? 사제사, 잘못했습니다라는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그 김인문은 오다가 되돌아가고 이제 그 당나라에서는 문무왕이 사죄했기 때문에 이제 뭐 감해준다라고 해서 문무왕이 그대로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그러니까 그런 당시입니다. 아직까지 해도 신라가 완전하게 백제 지역을 그 정악하거나 당나라에서 이렇게 빠지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 또 한 3년 지나게 되면 드디어 668년에 이제 고구려를 이렇게 당나라와 이렇게 병합하고 그 이후에 20년간은 뭡니까? 끊임없이 당나라와 싸우죠. 그래서 사실은 신라가 삼국 통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668년이 아니고 거의 뭐 680년 정도 지나서 거의 690년 나당연합군 뭡니까? 그 당나라군을 완전히 이렇게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됩니다. 그 마지막 전투가 이제 육군에는 뭐 매소성이라 하기도 하고 소를 초로 읽어서 매초성 전투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초성 전투에서 육군에서 대승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기벌포 전투라 해서 기벌포 전투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당이 이제 신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물러나고 드디어 삼국 통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자, 쭉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김유신. 사실 우리가 김유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미지가 별로 이렇게 안 좋게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김준주나 김유신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강대국이었으면 하는 그런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신라 쪽, 우리 신라 정통을 이야기하는 고려나 신라나 고려 이렇게 조선시대의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신라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어떤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또 고구려 백제 신라 또 뭐 그 후삼국 이런 과정을 여러 가지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아마 근대에 와서 우리 100여 년 전부터 근대에 와서 아마 김유신이나 김춘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대단한 우리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영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딱 나오죠. 보십시오. 첫 번째 삼국사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김유신은 왕경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같으면은 대한민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울하고 뭐 대구, 부산, 경주는 어떻습니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뭐 호적 등본이라든지 뭘 이렇게 때려가게 되면 다 그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뭐 동사무나 면사무소 아니면 뭐 이렇게 구청에나 이렇게 대부분 가게 됩니다. 모든 통제가 이제 서울에 살던 지방에 살던 동일하게 이렇게 뭡니까? 동일한 체제에 이렇게 복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관리 대상이 돼 있는데 아마 신라 당시에는 서울인 경주하고 지방하고는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개념을 하면은 같은 신라라는 범주 안에 있지만은 서울 사는 사람하고 지방 사는 사람하고는 구분된다. 우리가 오늘날 또 그런 흔적이 남겨져 있죠. 왜냐하면 뭐 중앙정부나 중앙직 공무원, 뭐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신라시대 어떻습니까? 신라시대는 서울에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은 경위, 서울경찰서, 서울에 있는 관직에서 경위. 그죠? 이렇게 딱 구분해서 지방은 또 지방에 대해 지위를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분제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과 지방은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군 현제적으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배 복속 관계를 해도 무난하다니. 꼭 지배 복속 관계로 표현해야 될 만큼의 뭡니까? 차등을 굉장히 많이 준다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후부터 그죠? 대부분 다 나중에 뭐 주사 김정선 인수도 자기가 귀양 감면도 불구하고 뭐 사대문 안에 뭐 벗어나지만 서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사람들 우리 경주에 있으면은 주말에 갈 때 당신 어디 가? 그러면 시내 간다. 그럼 시내 가면은 경주 도심에 있는 걸 시내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내 간다.
서울 사람들은 시내 간다 하면 어디 갑니까? 명동에 갑니다. 그죠? 이렇게 시내, 이렇게 자기들 구역이 내부에 이렇게 다 여기 딱딱딱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내 간다면, 아, 옛날에 시계탑 사거리 있던 좋은네. 아마 이게 예전에 선생님들 알 겁니다. 이제 지금은 다 지명도 바뀌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 왕경인이라는 것은 아주 큰 특혜를 가지고 있고 권한이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서울은 점점점 이렇게 팽창해 나가고 왜 그 북측에 있는 북한 쪽에서 왜 이 평양이 점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냐라면은 가장 많은 혜택과 권한을 줘야 되는 그 자기 기반이 귀족이 기반이 되는 왕족이 기반이 되는 곳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양을 자기 손안에 꽉 이렇게 쥐고 자기를 후원해 주는 어떤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배복석처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좀 자유로운 그 반면에 지방에 평양 아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디 갈 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교통 통로증을 가고 이렇게 제한을 딱 둔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시 당시는 오늘날보다가 아마 훨씬 몇 배 더 이렇게 강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귀족이고 최고의 상층이래. 그죠? 그만큼. 그러니까 지방과 절대적인 어떤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첫머리에 김유신은 왕경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12대 할아버지, 여기에 삼국 그 사기 보면 12세조 수로 되어 있습니다. 12세조 수로. 근데 여기 왜 제가 12대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삼국 사기 번역본, 뭐 북한에 있는 번역본, 남한에 있는 대표적인 이게 한 7, 8종류의 이렇게 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요 12대로 표현했어요. 12대. 요 12대로 이게 12세조로 표현하지 않고 보통 12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요즘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족보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그 세대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직도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세와 대, 세대입니다. 세대. 오늘날 우리 한 세대 이렇게 보통 세와 대인데, 왜냐하면 원래 이름은 세, 위에서부터 박역거세가 1세손입니다. 박씨를 예를 따지면 박역거세가 1세손이 되고, 나중에 쭉 내려오는데,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이제 세는 위에서 이렇게 1세, 2세 이렇게 시조를 포함해서 1세, 2세 쭉 내려가고, 대는 보통 보면은 자기 걸 빼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1대, 2대, 1 식으로 되버리니까 끝에 가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1대, 2대 쭉 내려오면은 이제 대로 세면은 한 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0, 우리는 박역거세 뭐 60세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박역거세부터 내가 몇 대인 거라면 59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에서 한 대를 빼는 것이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학자들도 아직 굉장히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와 대가 몇 세손이나 몇 대손이나 동일하다는 견해. 세와 대는 동일하다. 60세면은 60대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러면은, 세는 하나 많고, 대가 하나 이렇게 적은 것이 다르다. 세와 대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견해 같으면은 앞에 신라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세와 대는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와 대는 동일하다. 근데 조선 후기에 와서 아마 세와 대가 아마 이렇게 한 살 정도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두었는데 왜 대부분 이렇게 12대로 역사학자의 표시를 하고 저도 왜냐하면 이렇게 세와 대가 동일하다는 의견을 가지냐면은 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왜 세와 대가 구분됐냐면은 그러니까 피세 작들에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왕의 이름을 지으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같은 글자면은 피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무왕을 삼국사기에는 문무왕 돼 있는데 삼국유사는 그러니까 무를 이렇게 피위하기 위해서 이제 문호왕이라는 거, 호랑이 호자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지역 당시의 황제의 이름이나 영향받는 사람 이름을 감히 겹쳐서 못 쓴다 해서 그 뜻과 비슷한 글자를 대부분 쓰거나 아니면 글자 자체가 비슷한 것을 대부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무왕이나 선생님 삼국유사에는 문무왕을 문호왕이라고 되어 있던데 문호왕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이렇게 어쩝니까? 그게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에 피위 제도에서 아마 이게 무자와 무신 무자와 제일 용맹스러운 걸 표현한 것은 호랑이이기 때문에 모자를 써서 문호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는 피위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왜 여기에 세자 대자 바뀌었나 이러면은
그의 태종, 당나라에게 태종이 2대입니다. 3대가 이제 고종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게 당태종과 당고종과 우리가 그 대분하죠. 당태종은 이제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니까 진덕여왕 죽고, 그 이후에는 이제 김유신이나 뭐 문무왕이나 신문왕은 대부분 당의 고종, 이렇게 두 사람들 대부분 하는데, 그 당태종의 뭡니까? 이름이 이세민입니다. 이세민. 그죠? 이세민이죠. 그러니까 이세민이니까 세자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세자를 이렇게 의미는 같죠. 이렇게 한 세대나 한 대나 이렇게 의미가 같기 때문에 세자를 대자로 바꿉니다. 세자를. 그러니까 이제 세자를 피하고 피할 피자는 그러니까 세자를 피하고 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피세작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요거 보면 어떻습니까? 세나 대는 어떻게?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민, 민은 나중에 뭡니까? 민법이 할 때도 나중에 뭐 민부 할 때도 백성들 민자 쓰는데 백성 민자 그러니까 뭐 가정 호자 써서 호부 이렇게 이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이름이나 황제 이름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 이름을 대부분 보면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대부분 다 외자로 씁니다. 한자. 대부분 조선시대 왕들 보게 되면 한자로 쓰는 것이 굉장히 왕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도 그 어려운 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쉽고 두 자를 쓰게 되면은 백성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 이름 지을 때 그 두 자를 많이 쓴 그 두 자를 이렇게 막 빼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서 뭐 한 60년대, 50년대라 60년대에 예를 들면 왕의 이름이 뭐 자자나 뭐 자자가 들어갔으면 명자, 순자, 이 자자 다 빼야 됩니다. 못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부분들은 이게 가급적 안 쓰고 이렇게 그럼 또 두 자보다는 한 자를 써서 이렇게 어려운 자를 써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이름을 따서 안 써도 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와 대는 아마 같은 의미일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인 견해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요 12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확인되냐면은 이 김유신의 가계일 할 때 구시일성 구해를 여기 삼국 그 유사에는 구형왕릉이죠. 김의 가야에 가게 되면은 그죠? 가야국의 마지막 왕, 가야국의 마지막 왕이 김구의 왕, 그죠? 김구형왕릉이다. 구형왕릉이라 요즘 구형왕릉 이렇게 표죠. 쭉 내니까. 그러니까 김구혜인 뭐 구혜를 또 구형이랍니다. 그러니까 구형왕릉이다 보니까 마지막 가야인 그 구형왕이 뭡니까? 됐으니까 여기 12대니까. 그러니까 김유신의 입장에 봐서는 여기에 10세손이 누구냐라면 할아버지 백제성왕을 이렇게 죽였던 뭡니까? 무력이죠. 무력이 이제 10세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버지 서연, 오늘 또 소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서연이 어떻습니까? 11세손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12세손 되기 때문에 세와 대는 이렇게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세와 대는 같은 의미가 아니겠나라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 모든 이렇게 삼국사의 번역본들은 이렇게 12대 이렇게 보통 표현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견해가 세와 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선 후기에는 다 이렇게 족보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견해를 주장하신 분도 있고 그게 또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시대별로 이렇게 표현 방법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를 볼 때는 세와 대가 동일한 견해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 건무 18년에 이제 구봉에 여기 구봉은 이제 구지봉입니다. 구지. 이제 구봉 또는 또 이렇게 구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손가락 진짜 구지봉이라죠. 구봉에 올라 가락의 구천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나라 이름을 가야라 하였다. 후에 금관국으로 고쳤다. 후에 금관국. 나중에 보면 남가야라도 보통 표현인데 아마 이쪽은 우리가 고령에 있는 가야를 대가야 아마 고령에 있는 가야에 비교해서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가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가락국에서 이제 구천인데 역시 고구려와 백제는 일찍이 아마 강력한 왕권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졌다면 아마 가야와 신라는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육촌이라든지 뭐 구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오늘날 보게 되면은 강력한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뭐 6명의 촌장 또는 9명의 촌장이 모여서
뭐 회의했던 것을 화백 회의를 해서 아주 이렇게 뭐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기준에서 굉장히 화백 제도가 모든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고대 사회 입장에서는 강력한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후에 금강국, 그래서 김에 있는 가야를 금강가야래, 금강가야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뭡니까? 진흥왕 때 구영왕이 드디어 이제 신라에 항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왕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무력이 왕자죠. 왕자들이라든지 그 왕손들은 뭐 김수현들 다 이렇게 볼모로 잡혀서 경주에 와서 살게 됩니다. 볼모라서. 왜? 그 지에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힘을 갖추어서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귀족들은 이렇게 볼모로 잡혀서 경주에 와서 살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직을 진골이라는 관직을 이렇게 대부분 두죠. 그리고 또는 구차유라고 하면 유신의 증조이다. 그죠? 김구의 증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곱하면 12대 소인 등등.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소호금천시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김유신에 비해도 헌은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호금천시나 헌은은 중국 신라시대 황제입니다. 실제의 왕이 아니고 신라시대. 우리 어떤 보면 단군왕금, 뭐 단군왕조 이렇게 하시고 중국의 사망원제 당시에 했던 신화적인 인물인데 거기에 이제 소호금천시라 있기 때문에 금을 뭐 김이라도 있기 때문에 요 후손이라 해서 대부분 이게 김이라고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왕이 나중에 그러니까 아마 김을 주는데 그 김수로 왕 때부터 김씨가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가야가 뭡니까? 멸망한 게 아니고 신라에게 나라를 이렇게 그 항복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후에 한참 후에 아마 이제 그 김씨라는 명칭을 아마 이렇게 부여했을 거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김수로 왕릉의 그러한 그 설화들 또 김말지한 설화는 나중에 다 어떻게 후대에 소급해서 올렸다. 우리가 지금 박혁거씨, 김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기록에 예를 들면은 그대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후손들이 만들어서 우리 집안의 족속은 박씨다. 그죠? 석탈에 있는 석씨다. 뭐 김씨다.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올렸고 실질적으로 성씨는 뭐 한 300년 정도 와야 이렇게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일반적인 것이 성씨 표현인 뭡니까? 이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진흥왕이 그죠? 이렇게 그 중국에 이렇게 그 명칭을 보낼 때 이름이 뭐냐? 이러면 김진흥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중국의 그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부분 다 이렇게 성씨를 사용하죠.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나라의 성씨는 대부분 다 거의 뭐 90% 가까이가 다 중국의 성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수금천시다. 그러니까 중국 신화에 나오기 때문에 그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우리도 같은 뿌리다 해서 신김씨라고 나중에 줍니다. 신김씨. 세롤 진짜 신김씨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요즘 와서는 이제 정치인들이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 사람들 정치 나오면서 뭡니까? 이제 가야김씨, 신라김씨 이게 아니고 가야김씨, 신라김씨 아니고 경주김씨 아니고 다 범으로 신라김씨라 했다. 요즘 다 신라김씨로 요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신라김씨 이렇게 보통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무력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름을 쓸 때 그 뜻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발음이 비슷하면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음. 예전에는 이렇게 음차한다죠. 음차. 이렇게 들으면은 그 한자를 그대로 옮겨와서 쓰는 것이 아니고 듣는 이름과 비슷한 한자를 알고 있으면 그걸 쓰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맞고 어떤 자 틀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무력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무자를 뭡니까? 피위하니까 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기록은 아마 피위 제도 있고 난 다음에 이름을 무력 대신 호력을 썼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이름이 여러 가지 오다 보니까 기술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무력이라고 했는데 호력이라고 쓴 것은 나중에 이 호력이라고 썼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이거는 피위 제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자를 뭐 호력으로 이렇게 바꾼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다. 여기 우리가 자주 나온 내용들 중에 하나가 신주도 그 행군 총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주는 이렇게 새로 만든 주가 아니고 요 신주는 새로 만드는 주지만은 요 신주란 이름은 지금 한강하류지에 우리가 이제 고구려 땅을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점령을 딱 하면서 또 백제를 또 배반하고 신라가 곧 차지해버리죠.
그때 설치한 것이 새로운 게 신주고 이거. 행군은 이제 출병하는 군대인데, 근데 오늘날 이게 도라는 것은 뭐 강원도, 경상도 이런 도가 아니고 행정구역이 아니고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그 신주로 가는 지금 그러니까 한강 남쪽으로 가는 행군 방향을 나오고 그쪽으로 가는 그 행군 신주로 방향으로 가는 행군의 총각, 총대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주도 행군 총각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백제왕, 성왕을 이렇게 그 잡습니다. 이게 목을 베죠. 성왕을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력 때 전쟁에서 이제 백제 성왕을 잡죠. 그리고 그 장수 네 사람을 잡고 1만여 명을 이렇게 목을 뱉다는데 진흥왕 15년에 보게 되면은 사졸 2만 9천 명을 이렇게 그 죽였다. 이렇게 또 기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서연은 벼슬이 소파한데 나중에 김유신에 비해 보게 되면 소파는 17관등 중에 3등인데 그 김유신에 비해 보게 되면은 각간 이렇게 돼서 최고 등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판 대량주 도독 안무 대량 주제 군사에 이르렀다. 김유신에 비해 살펴보면 아버지는 소판 김소연이다 하였으니 서연은 뭡니까? 삼국사기엔 서연 아닙니까? 서연은 혹 이름을 고친 것인지 혹은 소연은 자인지 모르겠다. 의심이 되므로 둘 다 적어둔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김유신의 아버지 이름이 소연인지 서연인지가 어느 건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적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 잘하는 거 뭐냐? 잘하는 것은 이제 이름이죠. 본래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보통 아버지죠.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 이름을 자식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근데 그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못합니다. 대부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출석 부를 때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위에 상관이 밑에 사람 부르거나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부를 때는 누구누구 이렇게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동료나 친구나 동료나 아니면 밑에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 이름을 쉽게 못 부르죠. 자기 선생님 이름을 누구 쉽게 못 부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부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름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 이걸 잘하면 그러니까 이름을 새로 만들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요즘도 많습니다. 바깥에 학교 이름도 다르고 집에 이름 다른 그걸 보통 이렇게 자라하죠. 요를 자를 쓰기도 하고 요 자와 의미가 비슷한데 우리가 호를 많이 쓰죠. 호. 그러니까 호를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도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 부를 때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이렇게 이렇게 호를 붙이죠. 그죠? 이렇게 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선시대 양반들만 주로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날 그것이 이렇게 내가 호를 쓰면은 굉장히 좀 건방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 하지 않는데 아닙니다. 그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대부분 호라는 것은 자기가 짓습니다. 자기가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기를 대표적인 사람을 지어주죠. 오늘날 별명과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날 별명은 좋은 별명을 잘 안 붙이죠. 자기 이름도 뭐 대충 부르고 자기 이름을 격하다 보니까 남의 이렇게 별칭도 별로 안 좋은 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자기 이름이 좋으면은 다른 사람이 좋게 하기 때문에 별로를 이렇게 그 별명을 좋은 걸 붙여주는. 옛날 사람들은 별명을 좋은 거 붙여준 게 호입니다. 호. 그죠? 호를 이렇게 딱 붙이죠. 그래서 호로 부르면은 좀 더 우아하게 예쁘죠.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 이름들은 선배나 선생이나 높은 사람들이 아래 사람이 부를 때는 직접적인 이름을 가지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대부분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자나 아니면 호로 붙여서 대부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호는 선생님 아마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 각자 이거 호 하나 이렇게 하셔갖고 할 때 야 누구누구야 이런 거 아니면 야 자 이름보다 야 자 이름보다가 누구 이렇게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안 좋겠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딱 되니까 호는 오늘 가서 좋은 글귀에 쓰면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호를 어떻게 짓느냐라면은 자기가 꿈꾸던 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어주면 그 사람이 이루었던 업적 아니면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곳 이런 걸로 대부분 다 이름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처하는 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자기가 이루었던 걸 가지고 이제 그 대부분 하죠. 그래서 보통 호는 두 자로 많이 짓습니다. 한자
호도 있고 석자, 넉자도 있고 아니면 길쭉한 10자까지 되는 호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렇게 2자 정도 지으면 제일 이렇게 부리기 쉽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보통 2자 정도의 대부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호를 짓고 저도 이제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호를 하나 지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하도 좋은 이름들이 다 남들이 쓰고 있어갖고 그거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도 좋은 것들 많이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있던 그 훌륭한 사람들도 기존에 있던 걸 다 그대로 이렇게 쓰죠. 그리고 호를 열심히 지어놨는데 남이 불러줘야 되니까 자기 호를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뭐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 호를 하나 이렇게 지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이 안 지어주면 내라도 지어야지. 남이 안 지어주면 내라도 지어야지. 그리고 예전에는 대부분 다 일반적이었습니다. 시집 가게 되면은 그 사람 이름을 태코를 붙이죠. 저희 어머니 진골이 왔으면 지연댁 이렇게 이제 지연댁 하면 우리 집안이구나 이거 압니다. 왜 어머니 태코를 그렇게 지어주고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또 그 집에 사람 가면 집 이름 건물 이름 또 당호를 짓죠. 그 사람 호를 이렇게 당호로 쓰기도 하고 당호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다 관계 없습니다. 다 관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아마 요 자는 아마 이렇게 서연인가 소연인가 하는 건 아마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거나 남들이 부르는 이름일 수도 있겠다 해서 잔지 모르겠다 해서 둘 다 적어둔다 이렇게 보통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사 김정희 선생 같은 사람은 호가 500세개나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에도 500세개 됩니다. 500. 그리고 그 추사는 이제는 호가 아니고 추사는 아마 이름일 것이다, 자일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합니다. 왜? 그 추사가 당나라 영경에 갔을 때 이름이 먼거라니까 이름은 정이고 자는 그 추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부분 추사가 혼주를 대부분 표현하는데 대부분 추사는 이렇게 자로 요즘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당, 노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호가 그만큼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무조건 하나씩 짓는가 봐요. 우리 그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두 개 지어도 괜찮습니다. 한두 개. 하나 지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거 쓰면 됩니다. 우리가 그 호를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에 기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일찍이 서연이 길가에서 갈문왕은 왕이 아니고 왕급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됐으면 아버지를 어떻게 왕급과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슨 왕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대부분 왕의 형제나 왕의 그 권한이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부분 붙여주는 그 명칭이 이제 갈문왕 이렇게 보통. 그래서 갈문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갈문왕이라고 보통 표현한다 돼 있고요. 입종의 아들인 수굴종 딸 10,000명을 보고 마음에 들어 눈치스럽게요 중매를 거치지 않고 기라고 있다. 중매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자유연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연애가 굉장히 이게 드물었죠. 대부분 다 중매를 거쳐서 매파를 통해서 대부분 이렇게 저 집과 우리 집안 이렇게 형평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신라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입니까? 중매를 거치지 않았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녀 스님과 요술공주도 그렇죠. 우리가 강수의 천안 부객에 있던 향수 부객에 있던 부인을 맞았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신라시대만큼은 전쟁이 굉장히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가 호원사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보면 아주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제 중매를 거치지 않고 결합했다. 서연이 만노군. 그러니까 김유신의 고향은 충북 진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만노군을 갔죠. 그래서 태수가 되어 10,000명과 함께 떠나려 하니 수굴종이 그제서야 딸이 서연과 야합한 것을 알고 미워해서 별처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 갑자기 벼락문을 때리자 지키던 사람이 놀라 정신이 없었다. 10,000명은 창문으로 빠져나가 드디어 서연과 함께 만노군으로 갔다. 아버지가 왜? 그러니까 정통 가야 뺏다고 김유신에게 진골에게 우리 집안이 그래도 왕족 집안이고 갈문왕 집안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신분 자체가 격화된다 했습니다. 신라 신분들은 이렇게 같은 계급끼리 결혼하는데 이 신라의 왕족과 가야의 정통 그 진골이 아닌 그 가야의 진골과 결혼하게 되면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김유신과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꺼렸지.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김유신 집안에서 신라에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가면 충북 진천이면 태령산이에요. 태가 묻혀있던 산이라 태령산인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김유신의 여기 사당이 있고 요 꼭대기 보게 돼요. 꼭대기 보면은 김유신의 태를 묻었습니다. 태. 여기가 태죠.
김유신의 장군에게 태를 묻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하죠. 요즘 또 사실 이렇게 불치병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아이를 놓으면 태를 어떻습니까? 태를 보관합니다. 그죠? 의료 시술용으로 대부분 이렇게 태를 이렇게 보관해서 나중에 이렇게 질병 같은 걸 방어하기 위해서 태를 보관하는데 이때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겠지만은 그죠? 소중하게 모셔야 된다. 그 기운을 받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태를 대부분 다 보시죠. 그러니까 왕족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태실을 만들죠. 태실만 태를 묻어갖고 이제 좋은 명산에서 딱 이렇게 보관해 두고 그 기운을 끊임없이 그 사람이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모셔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당입니다. 그죠? 김유신. 그리고 그 다음에 김유신을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나라면 서현이 경진일 밤에 사실은 김유신의 아버지 서현이 유학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김유신의 이름은 김경진으로 될 뻔했습니다. 김경진으로 될 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현이 경진일 밤에 형옥성과 진성 두 별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꿈은 길몽꿈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거죠. 그리고 어머니 만명 부인도 신축일 밤에 한 어린아이가 황금 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곧바로 임신하여 몇 개월? 20개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10달 만에 나오고 이러면 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아요. 최소한 이렇게 부처님처럼 어디 있어? 옆구리를 나와야 된다. 어머니 옆구리를 나와야 좀 대접받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없어야 훌륭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 일반 사람은 평범하기 때문에 뭔가 특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아마 20개월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낫다. 진평 건복이 죽지요도.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경진이의 길몽을 꾸어 아이를 얻었으니 경진으로 이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경진으로 이름 지어야 되겠다. 근데 그러나 뭡니까? 중국 얘기에 날이나 달의 이름을 짓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김6월, 김금요일, 김7시, 이런 식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요즘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도 짓기도 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짓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름, 그러니까 요즘 보름 이런 이름도 많습니다. 옛날 이런 게 신앙 이런 걸 안 진다는 거죠. 무슨 보름. 그러니까, 현대 뭡니까? 날이나 달의 이름을 짓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지금 요 경자가 뭡니까? 유자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음찰 나거나 글자가 비슷하면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자는 유자와 글자 모양이 서로 비슷하고, 진자는 신자와 글자 모양이 비슷하며 더구나 발음이 오타면 여기 발음이 진짜 발음이 비슷하다. 여기 이제 여기는 글자가 비슷하고 진짜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구나 옛날 어진 사람이 중국에 유신이라는 대문장가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문장가가 유신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유신으로 이름 짓자 이라고 해서 유신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까지만 하도 우리가 김춘추와 김유신 이전에는 신라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 대부분 불교식 이름을 지었는데 김춘추부터 김유신 그죠? 우리가 김춘추의 아버지 용춘이 뭐랬습니까? 중국 역사의 가장 핵심이었던 공자가 썼던 역사책. 물론 그 전에 노나라의 역사라는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만은 공자가 그 춘추의 역사를 그대로 뺏겨와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해낸 것을 이렇게 공자의 춘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은 거죠. 유교의 대표 명사인 춘추를 지었듯이 역시 유신도 중국에 뛰어난 유학 문장가가 있을 때 이름을 그대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시대는 이제는 불교의 시대가 아니고 유교의 시대라고 해서 벌써 용춘과 서현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 있음을 중국 대륙의 변화가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유신이었다. 그리고 현재 좀 전에 태릉산에 묻어졌죠. 근데 이제 오는데 김유신이 15세에 화랑이 되었는데 이 김유신의 화랑에 대해서는 용화향도를 표현해요. 용화향도. 그러니까 용화향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화랑도 이렇게 되면 용화향도 물이라고 해서 아마 불교식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비밀 결사대 조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김유신이 굉장히 불교에 심취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향도 이라면 결사단체. 그러니까 아마 김유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용화향도라고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화향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논의가 많이 있죠.
논의가 이제 정확하게 용어의 향도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엑스포 현장 같은 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뭐 그 연극을 만들 때 이 제목이 용화향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김유신은 무리를 용화향도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그 팽정을 뜯고 이제 수련을 하는데 중학의 석불에 들어가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전에는 중학은 우리가 뭡니까? 여기 단석산에 있는 그 단석산을 우리가 이제 중학이라 합니다. 중학이라 하고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중학은 대구 팔공산으로 이전해 갑니다. 이전해 가죠. 그러니까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게 되면 그러니까 중학은 이렇게 삼국시 이렇게 통일 이전이나 통일 초기까지만 해도 대부분 보게 되면 중학은 이게 단석산이었고 나중에 이후에는 통일시라 전성기 때 대부분 다 중학은 대구 팔공산으로 공산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수련을 하죠. 우리 수련한 내용은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있을 때 단석산에 갔을 때 수련했을 때 뭡니까? 며칠 동안 일어나니까 한 난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의 비법을 물려주죠. 비법을 물려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비법을 삼가 함부로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에 있는 울주 두동면에 가서 이제 우리 열박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열박산. 그래서 이제 김유신이 단석산에서 신검을 받고 비법을 받고 그 신검과 비법을 받고 난 다음에 수련한 것이 울주 두동 한 2년 후에 그 울주 그 두동에 있는 열박산에 가서 하는데 이때 드디어 뭡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뭡니까? 칼 끝에 이렇게 뭡니까? 그 빛이 내려와서 칼이 움직이처럼 신검화되는 거죠. 그런 기록들이 펴 있죠. 그리고 향을 피우며 하늘의 과기를 중학에서 명시한 것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성산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겠다. 오랑캐를 멸하겠다. 그런 기도를 열박산에서 동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뭡니까? 천관께서는 빛을 드리어 복음의 신령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천관. 우리가 천관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천관. 그죠? 이게 천관녀, 김유신과 천관녀 대부분 돼 있죠. 천관녀 돼 있는데 이 천관녀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그 천관녀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대에 와서 이제 남성 여성 하다 보니까 이제 천관녀를 붙였는데 보통 이게 삼국유사에 천관이라는 이렇게 그 글씨는 있습니다만은 이 김유신의 천관녀와는 뭐 전혀 다른 부분이고 단지 고려시대 이일로가 왔을 때 이제 파한 집에서 이제 그 김유신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러브 스토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러브 스토리가 천관녀와 관계되는 부분은 이제 고려시대에 와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설화들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김유신에게도 우리가 정확하게 김유신의 부인이 누구인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한 60이 돼갖고 뭔가 태종 무열왕의 셋째 아들, 셋째 딸, 그 지소 부인을 이렇게 그 받았어. 그죠? 아이를 여러 명 낳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범민도 낳고, 그 다음에 김인문도 낳고, 나중에 문왕도 낳고, 여러 명, 5명의 자식을 낳는데,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60이 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정식 부인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아마 이렇게 그 공인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해져 오는 것은 이제 제매 부인, 그죠? 그러니까 제매 부인, 지소 부인은 명확하죠. 태종무열왕의 셋째 딸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제매 부인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매 부인이 지소 부인을 후대에 나중에 추대해서 제매 부인이라 했는지 또 삼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제매 부인이 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예 서자 군승이었죠. 군승. 그러니까 그 김유신의 서자 군승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전투에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1972년도에 사극 드라마에 보게 되면 군승은 뭡니까? 김유신의 그 천관녀의 그 아들로 나와서 드라마 각색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관녀의 아들이 군승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여러 가지 뭐 그 작가들은 막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 작가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천관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뭐 선덕 여왕할 때 나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성 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동지 김춘추와의 동행 그리고 상비.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와 김유신은 우리가 수어지게 했다. 물과 고기 같은 사이. 그것은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당나라에서도 그렇고 김유신과 김춘추는 되게 수어지게라고 외국에서 이제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춘추가 어떻습니까? 춘추가
가장 어떤 신라의 가장 우리가 도화선이라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되면 표현하는데 그 도화선의 불이 언제냐면은 합천대야성의 뭡니까? 자기 사위 품석, 그죠? 자기 사위 품석과 그 딸 고타소랑이 뭡니까? 백제장군 융충에게 의해서 목이 잘리죠. 목이 잘리고 그 잘린 목이 백제의 뭡니까? 감옥 안에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김춘추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벽에 기둥을 잡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도 사람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죠. 그때 이 김춘추가 어디로 드디어 이렇게 군사청으로 갔냐면은 고구려 연개소문이 있는 고구려를 가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갔어. 딱 하니까 고구려에 가서 뭡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야, 신라에 온 김춘추는 분명히 뛰어난 인물이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우리 고구려를 염탐하러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살려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사시러 온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이렇게 볼모를 잡노?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무슨 그러면은 꾀를 내서라도 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 고구려 왕이 이야기하죠. 예전에 너가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우리 한강 이남 지역에 있던 아까 신주 그죠? 한강 이남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김춘추가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땅은 내 땅이 아니고 왕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주고 말까 할 것이 못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핑계로 잡아서 뭘랍니까? 이렇게 가택 연금시키죠. 가택 연금을 시키는데 그때 가져갔던 그 선도에게부터 받았던 뭡니까? 청포 300 그죠? 청포 300보.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같으면 한 보가 그 한 이렇게 6필이니까 한 1800필쯤 되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선도에게 그 고려왕의 그 총애하는 선도에게가 이렇게 그 뇌물로 주고 난 다음에 계책을 묻죠. 그러니까 선도에가 그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술상을 차려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죠. 술이 은근히 취했을 때 이제 흘러가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맨정신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네 정보 유출했지 이렇게 했는데 술 먹고 이야기하면은 기억이 없다 이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석빙고 가서 뭐 얼음 녹았는데 뭐 내가 뭐 가져갔는지 아닌지 모른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술이 은근히 취하자 이야기하죠. 그때는 혹시 옛날에 용왕의 딸이 심장병 앓았는데 토끼의 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고처지절 쭉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캐치세고 내가 다음에 가서 다음날 왕에게 내가 신라로 살아서 돌아간다면은 뭡니까? 왕의 땅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살아나오죠. 이제 그때 들어갈 때 고구려와 신라가 적군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왜? 김춘추가 이제 그 고구려로 부석할 때 뭡니까? 만약 유신이 말합니다. 앞에서 정리하실 겁니다. 공이 만약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만약에 고구려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김춘추가 저의 말 발굽이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두 임금의 뜰을 짓밟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나라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춘추가 감격하고 기뻐하여 공과 더불어 함께 손가락을 깨물며 피를 마시 명시하였다. 김춘추죠. 그러니까 내가 날짜를 김춘추죠. 내가 날짜를 계산해서 보건대 60일이면은 고구려 평양에 갔다 올 수 있겠다. 근데 아마 60일이 지나도 이 기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면은 다시 내가 당신을 볼 일 없이 내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선도에 나왔습니다. 구토지서에 나왔습니다. 근데 춘추가 이제 60일 동안 지나지 않자 이제 뭡니까? 김유신은 드디어 이제 약속했던 걸 지킨 사람. 김유신은 굉장히 의리가 있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죠?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유신은 국내에 용감한 군사 3,000명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드디어 일당백이 나옵니다. 일당백. 내가 들으니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어려움을 당한 자신을 잊는 것은 열사의 뜻이란다. 열사의 뜻이란다. 무릇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100사람을 당해내고 100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1000사람을 당해내며 1000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10,000사람을 당해낼 수 있으니 그러면 천하를 마음대로 주름 잡을 수 있다. 지금 나라의 의진재상 김춘추가 다른 나라에 억류되어 있는데 두렵다고 하여 어려움을 당해내지 않을 것인가? 딱 하죠. 김유신이 드디어 군중 앞에서 연설을 딱 합니다. 일당백, 그죠? 결사대를 마련하죠. 그러니까 이에 무사람들이 비록 10,000번 죽고 겨우 한 번 살 수 있는 곳, 죽으러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00번 죽고 겨우 한 번 사니까 어차피 죽으러 가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곳이 가더라도 감히 장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드디어 왕에게 청하여 군사를 출동 기일을 정하였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당나라에서 당나라에서 김춘추가 거짓이라도 되돌아가면은 땅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또 그 신라에 보였던 첩자들의 이야기 딱 들으니까 김유신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진격하려 한다.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빨리 어떻습니까? 김춘추를 풀어줍니다. 풀어주죠. 그때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이 사람을 시켜 이를 고구려 왕씨에게 알렸다. 고구려 왕은 이미 춘추에 맹세하는 약속을 받았고 또 간첩의 말을 들었으므로 춘추를 더 잡아둘 수 없어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후하게 대접하여. 갈 때도 뭡니까? 후하게 대접받았네. 올 때도 후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김춘추는 하루에 꿩을 10마리씩 먹었으니까, 그죠? 이게 음식이 돼서 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는 춘추가 이야기에 나오면서 나는 백제에 대한 유감을 풀고자 하여 군대를 청하여 왔다가 대왕께서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니 이는 신하이 내가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니었다. 엊그제 대왕에게 서신이 올린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뜻일 뿐이었다. 이렇게 주축합니다. 그죠? 자, 드디어 이제 유신이 이제 그 선덕여왕 11년 암양주 군주가 되었다가 13년에는 소판되었고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가을 9월에는 상장군을 삼아 군대를 삼았다. 백제에 쭉 계속 이제 뭐 성을 합니다. 마지막에 쭉 볼까요? 이쪽 이거 뭐 그 3차례 거쳐서 집에 돌아왔던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보면 김유신 장군 제미정 앞에 그 지나갈 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백제군들 쳐들어오고 고려도 쳐들어오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갈 때 50보를 지나가서 되돌아보면서 그 종자에게 시키죠. 우리 집에 가서 물 한 그릇 떠오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는 장수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데 이렇게 이게 간장을 이야기하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식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렇게 장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혜인지 아니면 간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실 수 있는 음료수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즘 표현할 때 그냥 물 이렇게 대부분 표현합니다만 아마 기록에는 장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장 장자에 장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많은 군사들이 모두 말하길 대장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시니 우리들은 권력을 이별하며 어찌 한수로 하자 하였다. 그리고 국경에 이르니 백제 군사들이 우리 군사의 방비를 보고 감히 진격하지 못하고 울렀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덕여왕 16년에는 뭐 김유신이 이제 그 비담의 난을 제압하는 과정이 돼. 비담의 과정인데 선덕왕 16년 여기 647년에 이제 선덕여왕이 이렇게 죽습니다. 죽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선덕여왕이 비담의 난 중에 죽겠어요. 비담의 난 중에 죽게 되는데 비담의 난이 보름간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비담의 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갔을 때 월성에서 바라봤을 때 그 보문단지 앞에 있는 명활성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 한 15일 동안 있었던 부분, 전쟁이 있었던 부분이고 대신 비담과 염정 등의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 해 군사를 일으켜 왕을 폐하려고 하니 왕은 스스로 왕궁 안에 방하했다. 그죠? 선덕여왕은 그 월성에서 방하했다. 비담 등은 명활성에 주둔하고 왕의 군대는 월성에만 몰고 있었고 공격과 방어가 10일이 지나도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때 한밤중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지니 비담 등은 사병들에게 말하였다. 그죠? 내가 듣건대 별이 떨어진 아래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고 하니 이는 틀림없이 여왕이 패할 징조다. 병졸들이 지르는 환호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비담에 그죠? 반대군이 이제 사기가 올라왔고 환호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대왕이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죠? 유신이 왕을 뵙고 말했다. 근데 용신이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담의 군사가 너무 이렇게 강력하고 세니까 그 소리가 엉엉 들리는 소리가 이제 월성까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왕이 굉장히 이렇게 심약해서 굉장히 그 두려워했다. 근데 김유신이 딱 나와서 이야기하죠. 기람과 불기람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부른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길하고 불행은 그냥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길한 것도 길하게 만들 수 있고 길한 것도 불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은나라 주왕은 붉은 새가 아주 이제 공작새죠. 붉은 새가 나타나도 망하였고 공작새 이런 새가 나타나면 굉장히 흥해야 되는데 망하였고 노나라의 기린 아주 우리 왕릉 앞에 있는 기린 그죠? 노나라는 기린을 얻었어도 쇠퇴하였습니다. 은나라 고종은 장기가 울었어도 중흥을 이루었고 전공은 2마리 용에 싸웠으나 장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덕이 요사한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이 떨어진 병결은 좋게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하기 다 나름입니다. 하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선덕의 왕은 물론 자기의 그 견제 세력이기도 하지만 김춘추와 김유신을 데리고 있었던 굉장히 행복했던 군주라고 볼 수 있죠. 이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연에 씻어 삼국사기엔 꼭 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밖에 합니다. 경주에는 이렇게 연 날리는 행사도 굉장히 하는데 그 자료를 찾아달라 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삼국사기에는 연 날리는 삼국사도 없고요. 그러니까 연 날리는 기록 하나밖에 없다. 그죠? 이때 아마 김유신이 월성에서 연을 날리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게 그때 당시에 연이 가을 연보다는 아마 풍등 형태로 아마 그렇게 날리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떨어진 별이 다시 올라갔다는 소문을 퍼뜨려 반란군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였다. 그리고 흰말을 잡아서 별이 떨어진 곳에 제사를 지내고 다음과 같이 했다. 쭉 합니다. 군사를 이렇게 일으켜서 이제 출병식을 이렇게 거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 장수와 병조를 독려하여 힘껏 치게 하니 비담 등이 패하여 달아나자 추격하고 목 빼고 구족을 멸하였다. 정말 큰 구죠. 구족. 그래서 이제 이 구족, 삼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은 구족이라는 거, 삼족 같으면은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이제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요건 대부분 삼족이라 합니다. 구족은 어떠냐면은 자기에서 뭡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 다음 밑에는 뭡니까? 아들, 그 다음에 손자, 현손, 이렇게 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위 세대에 4세대, 아래 세대 4세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족,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삼족은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 또 조선시대 와서는 이 구족을 해석하기를 굉장히 다 이렇게 오늘 표현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입니다. 왕의 권력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구족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칭계, 부계 쪽에 4대, 그 다음에 모계 쪽에 3대, 그 다음에 처가 쪽에 2대, 이렇게 해갖고 합쳐서 구족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돈팔족까지 다 엮을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족이나 멸해도, 구족을 멸해도 벌써 뭡니까? 증조, 고조 할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을 거고, 아무런 혜택이 없고, 아마 자기나 아마 자기 자손들에게 아마 해를 끼친, 그러니까 당신인데 구족이 멸하는데 증손자까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당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대부분 이렇게 제거를 했던 그런 부분이나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역사 기록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큰 벌이라는 의미에서 의미고, 대부분 이제는 처가 쪽이나 모계 쪽 표현보다는 대부분 다 부계 쪽 라인으로 하는 것이 이제 학계의 대부분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할아버지, 그다음 손자 이런 식으로. 어머니 족속은 이렇게 제외하고 처의 족속은 또 제외하는 부분이 가장 일반적인 부계 쪽의 어떤 족속을 보통 3족, 5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쭉 있습니다. 그죠? 비령자. 그러니까 겨울 10월에 백제군사가 무산성 동작을 쭉 공격하고 왕이 유신을 하여금 보병과 기병 합해서 1만 명을 맡게 했다. 고전하에 기시의 유신이 비령자에게 김유신도 거의 백전백승이지만 이렇게 전쟁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비령자라 그 지역에 있는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오늘의 사색은 급박하다. 자, 내가 아니면 누가 무슨 사람들이 마음을 격동시키는가 하니 비령자가 절을 하고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적지 나갔다. 그죠? 아들 거짓 및 종자 합전이 그걸 따라서 창칼을 무릅쓰고 힘껏 쏴서 죽었다.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이렇게 책을 챙겨놓고 삼국사기에 나오는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이 비령자는 사람 이야기죠. 내가 나이도 많이 들고 내 지역이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면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비령자가 오늘 이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알아주셔서 제가 죽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하고 이 그 뭡니까? 그 종자 합전에 이야기하죠. 내 아들은 분명히 굿이었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려면 애가 분명히 내를 따라와서 같이 죽을 거다. 이 전쟁 자체가 이제 그 자기가 죽어야 될 만큼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아들은 나를 따라와서 전쟁에 한번 죽으려고 할 건데 종자 니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내 죽음을 시신을 아들과 함께 이렇게 수습해 갖고 혼자 남아있는 어머니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가서 어머니의 근심을 위로해 드리라고 이렇게 내리지만은 뭡니까? 아들 거지는 거절하죠.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거절하고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전쟁 나가서 따라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희생 정신을 발휘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라 군사들이 굉장히 사기 분천에서 다시 이기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창칼을 무릅쓰고 힘껏 싸우다 죽으니 군사들이 이를 바라보고 감동되고 격분되어 다투어 징익하여 적병을 크게 물리쳤다. 이 전투에서 3,000여 명을 목표했다. 사실 이게 폐쇄기 짙어서 복구할 수 없는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령자라는 사람과 이 아들 거진 종자, 따르는 사장까지 합쳐서 이제 모든 목숨을 바치니까 이렇게 신라군들의 뭐 솔선수범을 따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투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주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적에게 나가게 하였다. 대량성에 이르니 백제가 맞서 대항하였다. 그래서 김유신이 거짓 패배하여 이기지 못하고 옥문곡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옥문곡 선덕여왕 때 이야기할 때도 대부분 옥문곡 이야기하다 김유신 장군 이야기할 때 옥문곡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옥문곡이 어디냐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근천에 있는 그 부산성 밑에 있는 그 여근곡 옥문곡이라는데 그 여근곡 옥문곡은 전혀 다른 겁니다. 또 해설사들은 늘 뭐 그 삼국 유사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근천에 있는 부산성 밑에 있는 여근곡이 옥문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혀 다르고 지금 옥문곡은 합천 지역 일대 지역에 아마 상주나 합천 지역 일대 지역에 하는 하나의 계곡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 잘 내지 못하지만 요 내용을 보고 이제 부산성에 있는 여근곡과 옥문곡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일한 거죠. 이때 당시 옥문곡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면 백제 측에서 가볍게 보아 대군을 이끌고 왔으므로 복병이 그 앞뒤를 공격하여 크게 물리쳤다. 김유신이 복병을 해서 옥문곡의 복병으로 해서 이제 물리칩니다. 이때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고 멱배거나 포로로 잡은 수가 1,000명에 달하였다. 포로로 잡은 수가 1,000명에 달하였다. 이 사신을 백제 장군에게 보내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옥문곡에서 백제 장군 8명을 쫙 잡으니까 김유신이 이 8명의 백제 장군을 가지고 뭡니까? 타협을 합니다. 포로교환. 포로교환은 누구를 하냐라면은 이때 당시에 대하성에 잡혀서 이렇게 죽었던 뭡니까?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과 품석과 그다음에 딸 고타소랑이 어디를 했습니까? 그 백제 감옥에 묻혀 있었는데 그 백제 감옥에 있는 유고를 백제 장군 그 너희들 장군 8명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것을 살려 보낼 테니까 우리 성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고를 이렇게 이렇게 사신을 파견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포로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고를 이렇게 받고 이제 되는 거죠. 이에 사신을 백제 장군에게 말했다. 우리 군주 품석과 그의 아내 김씨의 뼈가 너희 나라 옥중에 묻혀 있고 지금 너희 부장 8명이 나에게 잡혀 있어 엎드려 살려달라고 했다. 그죠? 이제 그대가 죽은 2사람의 뼈를 보내 산 8사람과 바꿀 수 있겠는가? 김유신이 이제 백제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이에 품석 부부의 뼈를 파내어 관에 보내왔다. 그래서 8명을 이렇게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근곡입니다. 여근곡이죠. 그 근천 그 부산성에 지어 있는 여근곡인데 이것은 이제 그 옥문곡과 다르다. 보면은 뭐냐입니까? 요거는 여기 아마 그 프린트였을 거예요. 제가 그 두 카트는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와서 아마 이게 교재에는 없을 건데 여기에는 이제 선덕여왕 5년 기록에 보면은 선덕여왕 5년 기록에 보면 여름 5월에 뚜꺼비가 궁궐 서쪽 옥문지에서 많이 모였다. 여기 뚜꺼비 나옵니다. 선덕여왕 때는 개구리가 뚜꺼비가 궁궐 서쪽 옥문지에 많이 모였다. 왕이 듣고 좌우에 말하기를 뚜꺼비는 선난 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병사의 모습이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서남쪽 변경의 이름이 서남쪽 변경입니다. 서울이 아니고 그죠? 서남쪽 변경의 이름이 옥문곡이라는 땅이 있다고 하니 혹시 이곳 이웃나라 군사가 그 안에 숨어온 것은 아닐까 이야기하죠. 이게 옥문곡입니다.
근데 이에 장군 알천과 필탄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가서 찾아보게 하였다. 과연 백제 장군 우소가 독산성을 습격하려고 무장한 군사 500명을 이끌고 와서 그것에 숨어 있었으므로 알천이 갑자기 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어디 있죠? 근데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영묘사의 옥문지였어요. 영묘사 옥문지 있고 겨울에 뭡니까? 개구리 왔잖아. 개구리 왔자. 개구리 무리들이 모여서 울었는데 3, 4일 동안 울었다. 개구리입니다. 이거 뚜껑이 하자가 아니고 뚜껑이 하가 아니라 개구리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삼국사계에는 뚜껑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삼국사계는 개구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개구리 뚜껑이나 뭐 비슷해서 그는 차이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옥문지 어디로 보냐면은 궁궐서 쪽 옥문지가 아니라 영묘사의 옥문지.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에는 영묘사 옥문지에 개구리가 무리지어서 3, 4일 동안 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는 아닙니다. 두꺼비가 그 변경 서쪽에 모여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옥문곡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유신이 뭡니까? 옥문곡에서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아서 뭡니까? 그 포로 교환을 했죠. 거기 옥문곡인데 그 위치를 보게 되면은 7세기 전반 김유신 당시에 신라와 백제 간의 전투가 잦았던 곳으로 백제 봉기 무왕이죠. 무왕 37년 5월조 그다음에 의자왕 8년 4월조 및 권 40일 삼국사기 41, 42, 43은 42는 뭡니까? 43은 열정 김유신이죠. 세권이 전에 그 지명이 보이는데 모두 전쟁과 관련돼 등장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백제 장군 우수가 독산성을 치기 위해 옥문곡에 와서 매복하고 있었다 하고 신라 장군 김유신이 대하성 밖에서부터 백제 그를 유인하여 옥문곡에 복병을 두었다가 크게 격파했다고 하므로 그 위치는 경북 성주와 경남 합천 사이의 어느 지점을 본다. 왜냐하면은 그 옥문곡을 예를 들면은 그 부산성이라면은 백제 장군을 여기 뭡니까 신라 병기까지 이렇게 그 뭡니까 데려와서 이렇게 뭐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 보면은 대하성에서 가까운 합천 대하성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을까지 유인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위치가 성주나 합천 사이 정도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보이는 옥문곡 전투를 부산성 아래에 근처에 있는 부산성 아래에 여근곡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서술하였으나 옥문과 여근이 같은 뜻으로 돼서 기인한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그 경주 그 근천 지역에 있는 여근곡과 삼국사기에 나오는 옥문곡은 이게 다른 것이다. 선덕여왕이 했던 부분들은 영묘사 옥문지였지만은 그 지금 김유신이 있던 곳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선덕여왕 3사 지혜로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옥문곡을 이렇게 여근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삼국사기 잘못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게 되면은 옥문곡이 여근곡이다 이렇게 그 오해할 수 있는데 옥문곡 여근곡은 전혀 별개의 지명이고 장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합천 대하성입니다. 예전에 합천 대하성이죠. 그러니까 강과 사이에 아주 보트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그냥 강은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서 신라 변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죠. 요 밑에 뭡니까? 한병들하는 이렇게 아주 정자가 있습니다. 경관이 굉장히 좋죠. 답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 쭉 11성이죠. 11성물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투하는 사이에 이제 그 고구려에 갔던 김춘추가 오고 김유신과 다시 이렇게 김유신이 전쟁터에 갔다가 못 만나다가 이제 둘이가 합류를 하면서 이야기하죠. 김춘추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김유신이 국가의 위엄과 영령의 힘에 의지하여 2번의 백제와 싸워 20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3만여 명의 목을 베거나 포로를 잡았고 또 품석공과 그 부인의 뼈를 고향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늘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면 되냐. 그렇게 김유신이 굉장히 극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도움이 뭐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죠? 국가의 영령이나 이 나라 사람들이 또 하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유 5년에 진덕왕이 죽고 후계자가 없자 유신은 재상 알천과 논의하여 춘추를 맞이하여 즉위하게 하니 이가 바로 태종대왕이다.
춘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유신과 재상 알천 해결.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알천에게 섭정을 요청했지만은 그 지난 시간에 뭡니까? 그 알천은 춘추공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겠다 해서 양보했죠. 그럼 결국 뭡니까? 김유신의 뭐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부분 아마 김춘추에게 아마 이렇게 정권을 왕위를 넘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있고 시장을 숙제했다.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유신과의 당나라의 전투를 보게 되면은 장군 소정방과 김인군 등은 바다를 건너 기벌포, 기벌포는 금강하군, 백제의 금강인 하구, 그죠? 기벌포로 들어갔는데 해안에 진흙이 빠져 갈 수 없으므로 이에 버들로 엮은 자리를 깔아 군사를 진군시켜 당군과 신라군이 합동을 씌우고 백제를 쳐서 사비성을 함락하였다. 이 전쟁에서 유신의 공이 많았으므로 당나라 황제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포상하고 칭찬했다. 장군 소정방이 김유신이죠. 김인문, 양도 세 사람을 말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백제 황산벌을 건너가서 백제 사비성을 몰 때 가장 주 힘을 썼던 사람이 김유신이고 당에서 온 인문이고 양도인데 여기 이제 그 이간질 시킵니다. 이제 당나라에서 이간질 시키고 이제 백제를 멸했기 때문에 그 신라 사람들 김유신과 이렇게 태종 무열왕을 갈라씌우려고 이야기하죠. 그 소정방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황제의 명으로 현지의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받았다. 왜? 군 싸울 때 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당나라의 변경 지방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 칼 받은 네가 마음대로 왕을 대행해서 처리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권한을 바꿔죠. 그래서 소정방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황제의 명으로 현재의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얻은 백제의 땅을 그대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러니까 소정방이 김유신하고 양도 세 사람에게 백제 땅을 너는 이제 나눠줄게. 시급으로 나눠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대들의 생각 어떤가 이렇게 하니까 유신 대답하죠. 대답하기를 대장군께서 소정방입니다. 소정방께서 황제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 임금 춘추죠. 임금의 희망에 따라 우리나라 원수를 갚아 우리 임금과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기 바쁜데 우리들만 홀로 내려줌을 받아 스스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어리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소정방이 너 땅 나눠줄게. 그러니까 땅을 받고 싶지만은 땅을 받는 뭡니까? 지금 우리 임금이나 우리 백성들이 백제를 멸해서 기쁘한데 어떻게 그 이익을, 그 수익을 고스란히 내가 다 가지게 됐냐? 그거는 일상할 수 없다. 예전에 뭐냐면 예전에 정말 결사대우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뭐냐면은 이기면은 우리 이긴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그죠? 전쟁이나 왕이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했던 장군에게 다 그 영령을 시급을 이렇게 나누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싸워서 내가 많은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걸 받기가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니까 김유신이 말을 안 듣니까 그러니까 당나라 사람들이 이미 백제를 멸하고 사비의 언덕에 주둔하면서 몰래 신라를 칠 계획이었다. 이제 김유신에게 땅을 나눠줘갖고 이제 태종 무열왕과 좀 갈라씌우려고 했는데 김유신이 안 받겠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그 신라를 다시 복속시키고 신라 군사를 없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그다음 이 백제 땅에 신라를 딱 없애면 안 좋겠나라고 해서 신라를 칠 계획을 당나라가 딱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죠. 그래서 당나라 군사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김주주가 이야기하죠. 김주주가 이야기합니다. 당나라 군사가 우리를 위하여 적을 멸하여 주었는데 도리어 그들과 싸운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하니 유신이 말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사람들이 이제 백제를 멸했으니까 신라를 멸하려고 딱 하니까 그 김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당나라가 신라를 침범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당나라 힘으로 의해서 백제를 멸했는데 내가 다시 당나라하고 싸우면은 하늘이 나를 도와주겠는가? 하늘이 나를 도와주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김유신이 냉정하게 딱 이야기죠. 냉정하게.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인데 어찌 어려움을 당하여 스스로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전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랍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 싸워야 됩니다. 하죠. 그러니까 당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라에게 대비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염탐하고 알고는 백제 왕과 신료 93명, 병사 1만 명을 포로를 잡아 9월 3일 사비로부터 배를 타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낭장 유인을 남겨 지키도록 하였다.
정방이 소정방이 포로를 황제에게 바치니 이제 9월 3일 날 의자왕과 이제 다 포함해 신호를 잡아서 가니까 의자왕에게 바치니 천자가 위로하면서 그 소정방이 말하기를 어찌 내친 김에 신라를 치지 않았는가? 니는 먼 길 가갖고 백제매라고 그 간 김에 신라까지 다 침범하고 오지 왜 신라를 그냥 가만두고 백제 의장만 잡아왔노? 올라오면 뭡니까 태종 무의장 김추도 잡아오고 같이 해야지 와 이렇게 백제 의장만 잡아왔노 이렇게 이제 그 문책을 하는 거죠 소정방에게 내가 군사 13만 명 내줬는데 니 와서 한꺼번에 샥 정리하고 와야지 왜 이렇게 백제만 하고 신라는 그냥 안 했노? 이렇게 하니까 소정방이 말합니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지러 백성을 사랑하고 그 신하들은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형, 아버지와 형제처럼 섬기니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 그죠? 그러니까 신라는 정말로 왕도 어질고 그다음 밑에 있는 신하들도 아버지와 그죠? 형처럼 막 따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그마한 나라지만 제가 이렇게 감히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첩자 내용은 뭐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 원년입니다. 문무왕 원년에 이제 그 춘추조 문무왕 원년 6월에 당나라 고종 황제가 장군 소정방 등을 보내 고구려를 정벌하려 할 때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고 있던 김인문이 당황제의 명을 받고 돌아와 출병을 알리고 당나라 군대가 이제 고구려를 칩니다라고 출병을 알리고 겸하여 그 신라 군대도 출병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던 중에 당나라의 군량미가 부족하여 요청함에 따라 대왕이 신하에게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물으니 다 같이 말하기를 적의 경내에 깊이 들어가 식량을 수송하는 것은 형편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당나라가 이제 백제를 멸하고 이제 당나라가 드디어 이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수건이죠. 수나도 멸망하고 당나라의 수건은 고구려를 멸망하는 건데 고구려를 멸망을 쭉 출병을 딱 하는데 그러니까 볼모로 가 있던 김인 보고 이야기죠. 니는 빨리 신라로 돌아가서 그 너희 형에게 문망에서 우리가 바로 당나라를 칠 날짜가 고구려를 칠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그 후방에서 공격해라. 그리고 지금 더 급한 것은 당나라 군대가 대군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 신라가 그 식량을 만들어서 빨리 배달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니 고구려와 당나라는 최전방에서 싸우고 신라는 이 후방에 있는데 후방에서 뭡니까 식량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했냐 고구려 땅을 가로질러서 제일 전선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식량을 이끄는 부대가 고구려 경계선을 가로질러 갖고 최전방에 당나라에 갖다 준다는 것은 이거는 뭐 아주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라고 모든 신하들이 하니까 문망이 그러면 당나라를 시키는데 이 일을 우찌했으면 좋겠노 라고 하니까 이제 김유신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대왕은 걱정하며 한숨 쉬었다. 유신이 앞에 나가서 오늘 이 늙은 신하가 절을 다해야 합니다. 마땅히 적국에 가서 소정방 장군의 뜻에 부응하겠습니다 하니 대왕이 자리에 나가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고요. 외삼촌 얼마나 고맙습니까? 외삼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눈물 흘린 거죠. 아무도 안 가는데 외삼촌이 그래도 이렇게 가긴다니까 밑에 사람들이 또 외삼촌을 잘 따르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공이 어진 보필을 얻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만약 이 일에 뜻한 대로 어긋남이 없이 공의 공덕은 어느 날인지 있겠습니까? 문망이 하죠. 내가 만약에 선거하면 공의 공을 김유신의 공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죠. 쭉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로부터, 김유신도 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죠. 그러니까, 직급도, 문무왕 5년 그 당나라 고정이 사신 양동백, 임지고 등을 보내 문안하고 겸하여 유신을 봉상정경 평안군 개국공 시급 2,000호를, 당나라에서 김유신에게 시급 2,000호를 줍니다. 평양 지역에 있는, 그렇죠. 문무왕 6년에 고종 황제가 칙명으로 유신의 장자 삼광이죠. 첫째 맞이 삼광을 불러 좌무위 부중랑 장으로 삼고 이어 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이 이제 673년 죽는데 죽기 한 7년 전쯤 됩니다. 그때 김유신이 신라의 가장 강력한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니까 뭡니까
김유신의 장자를 볼모로 볼모로 잡아서 이제 수기하게 당나라의 볼모를 잡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딱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문무왕 8년에 668년에 그죠? 당나라 고정 황제가 이적을 시켜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게 할 때 우리에게도 군사를 징발했다. 신라에도 군사를 징발했다. 이에 왕은 흠순, 그죠? 왕은 김유신 동생이죠. 흠순과 그다음에 그 자기 동생 인문에게 명하여 장군으로 삼았고 직접 전투에 나아가면서 김유신을 서라벌에 남겨 나라를 안정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문무왕이 직접 자기 동생과 그다음에 그 자기 이제 외삼촌, 그죠? 외삼촌 김유신의 동생 음순과 함께 이렇게 전쟁 나고 아마 김유신이 연로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서울에 지켜서 그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지켜달라 이렇게 하고 남겨두고 전쟁터 나갑니다. 그리고 문무왕이 김유신에게 어떻게 주냐? 서봐라, 태대 서봐라, 뭐 태대 그 각간 이렇게 보통 보시면 같은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서봐라니 각간이고 최고의 직인데 그 앞에 대자를 붙이고 대자보다 더 크게 했고 또 태자를 붙입니다. 태대 각간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러니까 직위와 시급 500호를 주었으며 이에 이제 이런 조선시대까지 내려옵니다만은 수레와 지팡이 궤장을 줬다. 궤장. 수레와 지팡이를 하사하고 대궐의 오름에 있어서 몸을 굽히지 않도록 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훌륭한 어떤 신하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본인은 제가 대부분 사임합니다. 제가 이제 연로해서 이제 물러나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대부분 뭡니까? 있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 굉장히 든든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 때는 왕 앞에서는 허리 안 굽혀도 되고 왕 앞에서 잠이 오게 되면 괴장이 이렇게 걸고 이렇게 들어도 된다. 지팡이 들고 된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줄 테니까 나이 어떻게 뭐 차례짜시로 탁 이렇게 들 필요 없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노인처럼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게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럼 괴장을 내려주는 것이 신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죠. 괴장을 내려주죠. 그리고 김유신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문무왕 13년 6월에 군복을 입고 무기를 가진 수십 명이 유신의 집을 졌다. 이제 문무왕 13년에 이제 죽습니다. 이제 7월 1일 날 이제 왕이 죽는데 그 김유신이 죽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병이 오는 거죠. 왜냐면은 유신이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던 은병이었는데 나의 복이다. 내 목숨이 다한 것을 봤기 때문에 떠난 것이니 나는 죽게 될 것이다 했다. 그죠? 그 후 열흘이 지나 병이 누우니 대왕이 문무왕이 이제 위문을 옵니다. 문무왕이 이제 김유신이 이제 병이 나니까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합니다. 그 여기 또 수어지기 나옵니다. 그대와 나는 물과 고기 같은 사이인데 그대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했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신이 그 말하기를 합니다. 신이 온몸을 다하여 어른을 받들고자 바랬는데 견마의 병에 이르니 금일 후에는 다시 영화를 뵙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문무왕 보고 이제는 자기를 낮춘 거죠. 개와 말 같은 자기 신분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병에 이르러서 이제는 오늘 이후에는 그 왕을 뵙지 못하겠습니다 했다. 대왕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과인에게 경이 있으면 고기에 물이 있음과 같은 일이다. 만일 피하지 못하면 생긴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사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그 문무왕 김유신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고기인데 이제 물이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노? 또 우리 백성은 어떻게 하노? 그리고 그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김유신이 유명한 말을 하죠. 신이 어리석고 못났으나 어찌 국가에 유익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국가에 유익했죠. 다행히도 발그시 성상께서 중요한 말입니다. 등용하여 의심치 않으셨기 때문에 대왕의 밝은 덕에 매달려 조그마한 공을 잃게 된 것입니다. 등용하여 의심치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뽑아내면은 이렇게 믿고 그대로 수임실 써야 되는데 뽑아놓고 요 사람이 좀 더 잘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흔들어갖고 떨어뜨린. 그러니까 김유신이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저를 뽑아놓고 제가 군대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탐할까 이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수없이 많은 이간질하는 사람이 김유신이 완전히 왕권을 가지고 있고 김유신을 따르는 장수들 뿐입니다. 이 왕이 두려우시니까 김유신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런 수없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이야기 다 들면도 뭡니까? 저를 등용해서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훈을 주는 이야기. 지금 사만이 한 집이 되고 고리백지처럼입니다. 되고 백성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나 비록 태평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이 편안해졌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이제 통일됐고 이제 됐지만 그래도 이제는 고구려 백제의 부흥군들이 거의 없고 이제는 아직까지도 태평성대는 아니지만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그나마 굉장히 평화로워졌습니다. 그죠? 비록 태평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저희 편해졌습니다. 신이 보면은 김유신 제가 보면은 예로부터 대통령에 있는 임금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지 않는 이가 없지 않지만 끝까지 잘 마치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은 뭡니까? 처음에 잘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끝까지 잘 마치는 일이 정말 드뭅니다. 그죠?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한다는 거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잘하는데 끝까지 잘하는 일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없어지니 매우 통탄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자왕처럼 뭡니까? 해동의 성자처럼 굉장히 하다가 끝에 가면은 흐트러집니다. 그것이 역사에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하께서는 그죠? 성공이 쉽지 않음을 아시고 수성이 또한 어려움을 생각하시어 소인을 멀리하고 군자를 가까이 하시어 위에서는 조정이 화목하고 아래에서는 백성과 마음이 편안하여 화란이 일어나지 않고 국가의 기반이 무궁하게 된다면 신은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왕이 울면서 받을 때, 그죠? 왕이 울면서. 그러니까 김유신의 어떤 이런 마음, 물론 후대의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법이지만 김유신이 왕이 되지 않고 정말로 평생을 위해서 그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위해서 아버지 김춘추, 그 다음에 아들 문무 그 범민과 함께 이렇게 삼국 통일을 했던 주역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 김유신이 없다라면 사실은 삼국 통일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때문에 김춘추와 김유신은 중국 당나라와 일본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김춘추와 김유신을 수어지고 물과 고기 같은 사이로 이렇게 기록을 표현한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쭉 하고 이제 가을 7월 1일에 그 유신이 자기 집 방에서 죽으니 자기 방에서 죽으니 향년이 79세였다. 대왕이 부음을 듣고 크게 슬퍼하고 부위로 문양과 채색을 놓은 비단 1000필과 조 200선 천섬을 주어 장사에 쓰게 하였고 군화 이제 옛날 악대 이제 우리 의장대 군화 고치수 나팔부는 북을 치는 나팔부는 고치수 100인을 주어 금산원에 장사 지내게 하고 담당 관서에 명하여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였다. 또 민원을 배정하여 무덤을 지켜야했다. 그러니까 이제 금산원의 장 그래서 우리가 김유신 장군 묘에 있는 오늘날 건물을 보면 금산원 이렇게 되어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여기서 따와서 금산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지서 부인의 태종대왕을 실수다 했다. 아들 5을 낳으니 맞은 이찬 3강이고, 그죠? 다음은 둘째, 원술. 우리 원술이죠. 원술. 세 번째는 원정. 네 번째는 장이. 다섯 번째는 원망이었다. 딸은 애시고, 또 서자라 군수이 있었다. 10명의 자식이. 김유신은 10명의 자식. 그러니까 5명의, 뭡니까? 아들과 딸 넷과, 그 다음에 서자, 군수 있다. 그 어머니의 성씨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군승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죠? 이 제매 부인인지, 아니면 뭐 청관녀인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 그리고 후에 지소 부인은 머리를 깎고, 뭡니까? 비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구니가 되었다. 그리고 후에 뭡니까? 그러니까 후에 흥덕왕 때의 흥무대왕으로 책봉하였다. 여기 삼국사계는 두 개. 흥덕왕 때의 흥무대왕으로, 안강에 있는 흥덕왕 때의 책봉했다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나중에는 그 경주 남산의 마지막에 있는 54대 그 삼릉 있습니다. 8대 아달랑이고 가운데 53 신대왕이고 제일 끝에 있는 아래 있는 54대 경명왕 때 흥무대왕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무대왕을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신라 말에 아마 이렇게 신라 말에 흥무대왕을 추방한 것은 아마 해공왕 때 김유신의 후손들이 반란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김유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숙청이 되고 해공왕 때 숙청이 되고 난 다음에 한 50년 정도 지나서 아마 신원 복권이 되고 나라가 으스스러우니까 김유신 계통과 합쳐져서 아마 김유신을 좀 이렇게 추정해서 흥무대왕으로 추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김유신의 후손들은 김유신 죽고 난 다음에는 한 몇 세대를 거쳐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찬밥신처로 이렇게 있어서 불만을 품고 이제 반역에 가담을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 반역이 제압되고 난 다음에 50년 지나서 이제 아마 김유신을 다시 추대하다 보니까 흥무대왕으로 이렇게 올려둔 거죠. 그죠? 원술 이야기는 뭐 많이 들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김유. 그러니까 삼국유사와 이거 두 카트 남았습니다. 두세 카트 남았는데 삼국
그 유사는 김유신 자료가 하도 이렇게 삼국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50권 중에 그 신라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 68명의 기록이 열전이라고 해요. 그 열전은 그 41권부터 50권까지 10권 그 열전인데 여기에 41권, 42권, 43권 김유신, 상중하 이렇게 나와요. 68명의 기록 10권이 있는데 김유신에 대해서는 1, 2, 3권이 있다. 엄청나게 압도가 많다 보니까 이 삼국유사는 대부분 그 김유신의 삼국사기 자료를 그대로 옮겨왔을 때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단지 이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다른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삼국사기를 따르는 부분이고요. 백석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있습니다. 무력, 할아버지, 무력 이간의 아들이 무력이 할아버지고 그 무력의 아들이 서연이니까 서연의 각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서연이 김서연이 소판으로 17관등 중에 3위였는데 여기에는 삼국유사에는 최고 높은 각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김씨의 맏아들로 유신이라 하고 그의 아우를 일러 흠순이라 한다. 그죠? 흠순 또는 흠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누이들이 있어 맞이는 보이라고 하니, 낮은 보이라고 하니고 아명은 어린아이 이름은 아예요. 보이의 이름은 아해입니다. 집의 이름 아예. 아예이고 여기 아마 자가 되겠죠.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가 되고 동생은 문희이니 어린아이 이름은 아지였다. 아해와 아지였다. 문희와 보이, 그죠? 아지와 아예였다. 또 유신공은 진평화 17년 을명 595년에 태어나 해와 달과 별들의 전기를 우리가 경진일 밤에 해와 달 경진일 밤에 태어나서 등에 그죠? 김유신 등에 칠성의 무늬가 있고 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많았다. 그는 나이 18살 되면서 검술을 공부하여 신설이었다. 라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씨 문중에, 그죠? 그 김씨 문중의 제매 부인이 죽음에, 여기 있습니다. 삼국유사예요. 제매 부인이 나옵니다. 제매 부인이 죽음에 청년 윗골짜기에 장사하니 따라서 땅 이름도 제매곡이라고 하였다. 매년 봄철이면은 종중, 아마 문중입니다. 문중의 남녀들이 이 골짜기 남쪽 개울가에 모여 잔치를 하였는데 이때 백화가 만발하고 송화가 골짜기 숲속에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가 송화산의 이름 여기서 짓습니다. 송화, 그죠? 송화가 골짜기 숲속에 가득 찼다. 동구에 초당을 짓고 이름도 경치에 따라서 송화방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전해져 나중에 유신의 명부였다.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 장군의 무덤을 잘 모르니까 저기 나중에 김유신 앉고 그 산의 이름은 이제 김유신 무덤이 있으니까 송화방으로 이렇게 송화산이라고 이름 짓고 그 밑에 제실은 뭡니까? 금산원의 장사지였기 때문에 제실은 금산원. 그러니까 후대 다 이렇게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을 가지고 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54대 경민왕 때 와서 출무하여 흥무대왕이라 했다. 조금 전에는 흥덕왕 때 흥무대왕으로 추방했다는데 여기는 뭡니까? 삼국사는 경민왕 때 흥무대왕으로 추방했다라고 있고 그의 무덤은 서산 모지사 북쪽 동쪽으로 봉우리에 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은 청관사는 고려시대 이인의 파한집에 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청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고려시대 이인 파한집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또 김유신과 관련돼서 뭡니까? 미주왕과 주격군이 있고, 태종, 춘추공, 김유신, 누이, 문희, 보희, 그 다음에 만파, 식적, 원은사지, 여기 빠졌습니다. 우리 이거 서학서원, 대부분 다 김유신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걸로 해서, 지난번에 김춘추와 지난 시간 오늘날 김유신하고, 다음에는 이제 통일을 이뤘던 문무왕과 아때 시문왕,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은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